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와, 이걸 한 번에 하네. 했죠. 역시 아무리 둔한 사람도 3번을 연속으로 하니까 된다는 교훈을 주시네요. 뭐 또 다음 주가 돼봐야 알죠. 네, 뭔가 로봇 학습시키는 느낌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분도 모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에요. 일단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새로 오픈한 퓨처플레이의 새 사무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수동으로 가면서 성수동이 로봇 회사도 많고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지가 될 수 있다고 갔는데 이렇게 다시 강남으로 오면 됩니까 이거? 뭐 성수 너무 좋고요. 성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그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포트폴리오들과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한 건물에 또 저희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알모사라고 또.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접근성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언제 또 어디를 갈지 몰라요. 네. 자,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 자기소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정형 생체 AI 기술로 도축 자동화 로봇, 육강 로봇까지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꿈꾸는 로보스 대표이사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로봇 같은 소개. 저희가 한 문장으로 회사를 소개하지 못하면은 대표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와 대표님은 이거 뭐 언제부터 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자동이죠. 이제. 네, 누르면 딱 눌러볼까요? 로보스 대표이사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비정형 생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 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 생체를 가공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무 자르기 뭐 이런 것도 참 어렵지만 돼지나 소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부위로 나누는 걸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로봇과 AI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도축 축산 전문 회사를 꿈꾸며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로봇 업계 이제 리더 로봇 업계 보스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게 로보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로봇 업계 보스가 되려고 해서 로보스인가요? 네, 그냥 BOSS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게 좌우 밸런스를 보다 보니까 S를 하나 빼고 ROBOS 5글자의 폰트로 그러니까 보스가 돼야 되는데 보스가 됐군요. 보스. 네. 로봇들 같은 이게 복수형과 같은 로보스. 생각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많은 로봇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대표님 처음에 네. 투자 받으러 오셨을 때 봤을 때도 약간 그 보스의 풍미가 있었어요. 저는 뭐 사실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엔지니어로 네. 살고 있고. 근데 약간 그 네. 강한 남자의 그 향기? 제가 이제 원체 회사 내부에서 고집이 센 이제 네. 이런 제가 초진을 강하게 하는 리더의 이런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 회사가 저희가 사실은 팬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회사들이 많이 이제 서울에 예쁜 공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정말 다른 아이덴티티 비전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사실은 육류나 도축 공정에 로봇이 많이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엔 정말 어두운 면을 저희가 기술로 사실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영화 배우나 영화 중에서 다크나이트를 정말 다크나이트. 로봇 업계의 다크나이트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폰트나 이런 배경도 이제 어두운 색깔로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사회 어두운 면을 저희가 기술로 극복하는 형태의 일을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밝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고기를 왜 이렇게 자꾸 어둡다고 표현하시는지. 육류라는 거는 정말 핵심 식품이긴 하지만 이 도축 업계에 계시는 작업자들이 예전에는 뭐 백정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쓰기도 그렇죠. 했었고, 사실 사회에서 내가 육가공 작업자라고 사실은 이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직업이긴 하거든요. 기사 났을 때 21세기 백정이라는 표현을 또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었는데, 로봇 백정. 네, 21세기 백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백정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요. 네, 정말 전문 가공, 이제 도축, 발골, 가공 작업자들이 정말 고도의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로봇으로 전하는 거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육류의 이런 산업들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맛있게 고기를 얌얌 먹으면 그만이지만 네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살아 있었던 그 돼지나 소의 그 특정한 부위만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굽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이런 도축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도축 이렇게 콜드 체인을 포함해서 이런 선진형 해썹 규격에 맞는 이런 도축과 육가공을 하는
탑 10 안에 드는 국가고요. 오. 실질적으로 돼지 육류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아, 고기의 민족이구나 진짜. 열 손가락밖에 안 돼요? 어디가 전, 이렇게 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선진국들은 이제 유럽, 음.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호주, 일부 남미 이렇게 음. 대규모 생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해석 규격에 맞는 도축과 육가공 그리고 콜드 체인을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0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네네. 네. 인구수 대비 생산량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연간 1,800만 도 정도 도축을 하게 오. 되고요. 단순 생산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품질과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10위권 안에 드는 육류 제조 강국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강국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적으로나 이 생산량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고령화돼 있는 작업자들이 이제 기술을 많이 이제 전환이 필요한 이제 1세대 작업자들이 이제 기술로 바톤 터치가 되지 않으면은 생산이 이제 중단될 시기가 놓여진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이 리얼월드의 현장의 문제를 못 풀면은 맞습니다. 사실 돈을 벌 수가 없고 네네. 한국이 아무리 이런 세계적인 탑 10 안에 드는 그런 정말 고기 강국이라고 해도 그런 도축사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시면 이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한국은 작업 생산량이 70%, 전체 인구의 생산량 70%고 30%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생산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육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또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수입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 경제에서는 30% 정도가 외산 이제 육류 공급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본은 50% 미만으로 작업을 생산하고 50% 이상을 수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AI나 로봇 기술로 이 작업자들의 이런 노하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일본처럼 육류에 대한 이제 이런 소비가 수입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최근의 기술들이 AI나 로봇 전쟁, 대규모의 기술 전쟁 시대에서 생산마저도 저희가 작업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떤 걸로 앞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저희 셋이 다 로보스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로보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막 비정형, 뭐 로봇, 도축 어떤 회사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창업 초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LG전자에 한 8년 정도 근무했었고 현대로보틱스에 4년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급여 생활자로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항상 늘 꿈꾸고 있었지만 어떤 아이템을 창업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제 수의사,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핵심 임원인 박원석 이사가 북양항론조합의 수의사를 근무하고 있을 때 도축업계에서 한국에 있는 도축업계에서 로봇을 이제 공급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2019년에 알게 되었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이 안 되는 지경을 이제 도축장도 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국내에서는 이 솔루션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 현대에서 신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LCD 로봇 이제 기술팀에서 맨날 팹에 들어가는 되게 깨끗한 로봇만 하다가 그렇죠. 미친 사람처럼 도축장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 내부적으로는 정말 제가 갑자기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저는 핵심 코어를 이제 저는 미리 좀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대표님까지 최종 보고를 했지만 사실은 대기업에서 신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오너의 결정을 못하고 주기적으로 바뀌시는 대표님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해보자는 대표님이 또 그 다음 대표님을 바뀌면서 신사업 추진이 사실은 무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조직이 조금 해체되는 또 비운의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2022년에 제가 로봇을 만들면서 수의사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이라든지 LG, 현대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들 다 회사에 제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1년 하에 저희가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 도축장을 미친 사람들처럼 다니기 시작했죠.
연간 한 250일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간 횟수는 어차피 뭐 적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정말 1년에 250일 정도 또 출장 나가면서 라이더 스캐너 들고 다니면서 생체를 데이터를 만들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이제 모델이 2023년 6월에 제주 양돈조합에 이제 항정살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추마디를 절개하는 넥커터 로봇이 이제 1호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넥커터 로봇 네.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지만 목 자르는 로봇이잖아요. 네, 목절개 로봇입니다. 네. 목 따는 네. 로봇. 넥클리퍼라고 하는 이제 뭐 미국 해외 목다개죠, 분들은 목다개. 네, 넥클리퍼라고 넥클리퍼. 쓰는데 목절개 로봇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 완료된 복부절개나 이분도체 그리고 이제 항문 적출 세정 로봇까지 사실은 저희가 만든 로봇의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좀 예쁜 이름은 아닙니다. 네.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적출하고 막 이렇게 적출. 자르고 이런 과정들이 근데 반드시 그 공정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은 육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도축장을 그렇네요. 무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번 으쌰으쌰 신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뭔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 같은 거에 막혀서 비분 관계해서 나오신 스타트업이 꽤 많거든요. 많죠. 많기도 네. 하고 사실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또 이제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을 또 자극하는 대기업분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데 창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례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스타트업이 써야 되는 하루하루는 정말 1년같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로 오신 분들은 의사결정권이 대부분 없는 상태로 자기들이 뭐 KPI라든지 뭐 프로그램의 이런 목표 때문에 오셨다가 이제 결정 못 하시고 무산되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창업가들이 이제 가는 비전들이 대기업이 이제 약간 모멘텀이 큰 사업에 이걸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핏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신사하기는 애매한데 또 이제 괜찮은 아이템 없나 서칭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흡수를 하거나 사실은 단물만 빼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이제 해외나 미국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이제 M&A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한국의 이제 이런 스타트업의 성장과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을 좀 생각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있다면 신사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사업 중에 내가 봐도 이 아이템은 우리 회사가 하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런 걸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돈으로 열심히 그 신사업을 테스트 해보셨는데 확신을 가지시게 됐는데 이제 회사는 안 밀어주면 딱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하시면 되는 좋은 길이 아닌가 나름. 괜히 이렇게 오히려 너무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내가 하던 일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신사업인데 그게 막혔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창업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사 주주분들이나 이런 뭐 기관에서 제안이 왔을 때 사실은 마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도전했었습니다. 어차피 다 저는 모든 그 경우의 수가 확률이라고 봤을 때 안 한 것보다는 최대한 도전을 해보다가 확률 게임에서 훨씬 더 이제 승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해보고 베팅을 해야 결과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뭐 네거티브하든 포지티브하든 많은 시도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외 프로젝트나 수주권들을 활발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제일 좋은 사례가 작년도에 이제 글로벌 엑셀팅 프로그램 사실은 등 떠밀려서 하긴 했었지만은 유럽과 북미의 글로벌 엑셀팅 프로그램을 이런 뭐 투자사분이라든지 기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가 운 좋게 이제 이런 해외 시장 발굴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기 때문에 여튼 생각만 하지 말고 무조건 뭔가를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대표님 혹시 최근에 그 Y 컴비네이터에서 리퀘스트 포 스타트업이라고 네. 이런 아이템 한번 해봐 이런 거를 발표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제가 미디어를 막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네. 않아서 그냥 안 봤습니다. 네. 하시면 리얼 퓨처 보시잖아요. 네네. 아 그런가요? 그렇죠. Y 컴비네이터를 이기는 아, 퓨처 플레이인가요? 제가 주주분들이 네. 운영하신 투자사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은 꼭 이제 올라오면 이제 보긴 보는데 예. 왜 그 말씀을 꺼내냐면은 거기 되게 재밌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AI 드리븐으로 완전히 AI 중심으로 기존 산업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회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의 도축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도축업의 일부에 AI를 쓰거나 로봇을 쓰는 게 아니라 AI와 로봇으로 도축업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기존의 도축업 하는 회사에 우리의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정말 도축업 전체를 다 직접 해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대표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개발했던 초기 창업 초기나 뭐 2023년 같은 경우는 단위 공정 모델과 단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AI 정도 해서 이 정도 성능 나옵니다로 현장을 검증해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 공장을 짓는 거에 컨설팅도 해드리고 저희가 업계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는 AI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육류 제조가 되지 않는 시대를 가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B2B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에 직접 개입도 하고 제가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IPO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축장, 육가 공장도 직접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생산자로서 기여를 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셨나요? 이게 이제 저희 옛날에는 고객 도축장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자본력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긴 하겠지만은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저희 고객사와 제가 생산됐을 때 상생하는 구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다 제어한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이제 건강한 시장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도 사실 부정한 게 있고 저희가 무조건 로봇이나 AI 솔루션만 하는 기업을 봤을 때는 직접 생산자가 겪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거점 도축장 중에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생산량을 저희가 다 제어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도계나 닭의 생산은 하림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모구촌이라든지 일부 이제 도계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 솔루션들은 전부 다 유럽산의 솔루션들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연간 생산량의 이제 유지보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희도 이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끌고 가면서 다 하는 것보다 밸런스, 시장의 밸런스가 건강해져야 저희의 기업의 가치도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도축과 육가공에 집중하기에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다른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시장에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저희는 수학 자동화라든지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변압기 생산을 자동화한다든지 농업으로 가는 겁니까 축산에서? 저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작업 노하우에 의존되어 있는 생산을 AI나 로봇 기술로 전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창업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생체물과 비정형화되는 거에서는 로봇의 모델을 쓸 수밖에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필드에서 딥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축산 로봇가 아니라 회사 이름이 로봇의 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야수셨는데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양해탈을 약간 사자인데 머리를 약간 펌을 한 느낌? 이렇게 뒤로 좀 머리를 포마드로 넘기는 얼마나 사자는 야수인지 저희가 아니까. 이빨을 조금 송곳니로 좀 가셨어 이렇게. 약간 날것의 느낌이 조금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중요하죠. 좋죠. 저희가 최근에 또 운이 좋고 또 이렇게 이제 저희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 이렇게 투자 시장, 벤처 캐피탈 시장이 좀 한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하니까 사실은 각광받고 있지만 창업 초에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뭐 AI나 로봇들 좋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에서 이제 빛을 발하기가 쉽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저희만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고 AI와 로봇을 붙여가지고 육류 도축과 가공을 하는 거는 또 그건 저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건데요. 뭔가 이 터프 테크의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AI를 생각해 보면 챗 GPT 그냥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컴퓨터 화면 안에서 잘 텍스트만 갖고 채팅만 하면 되는. 그 옛날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 지금인가?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과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아닌 AI는 이제 너무 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되게 유행하는 쇼츠 중에 하나가 그 반려 AI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 종류인데 네. 하나는 AI랑 노는 거. 끝말잇기 같은 걸 하면서 AI 정상수. 됐을 때 막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하는 뭐 그런 쪽이 하나 있고 아니면 여행을 다닐 때 네. 혼자 여행을 다니는 여행 유튜버들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AI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카메라가 요즘 잘 되니까 보여주는 거. 이건 뭐야? 이거 중국어로 돼 있는 거. 이건 뭐야? 해석해줘. 그러고 뭐 무슨 음식을 시키는 게 좋을까?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처럼 이게 딱 이거랑 똑같은 게 영화 허에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멀티모달 AI가 자리 잡았을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채팅 기반의 그러니까 챗 GPT는 이름이 챗 GPT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것처럼 보이겠다. 이미 과거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세이프 존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터프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피땀 눈물이 막 흘러 넘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시장이 커질 것 같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잖아요. 대표님 또 초대드리고. 그래서 대표님 얘기랑 섞어서 이런 사업 기회가 뭐가 더 있을까를 같이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터프테크의 또 선두 주자들이 어디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오영은? 뭐 사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터프테크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해주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그 제가 태어났을 때도 있었지만 세탁기, 뭐 그 식기세척기, 예,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대체해주는 게 뭐 뇌를 쓰는 거는 챗GPT한테 비서 역할을 시키는 것처럼 피지컬리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전 로봇스가 하신 일이 엄청 홀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을 파고들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런 거는 당연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 막 공사, 빌딩을 짓는데 계속해서 뭐 사망 사고 나고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공장에서 뭐 엄청 위험한 일을 하는 것들, 뭐 그런 영역들은 사실 좀 저희가 그 타임라인을 좀 길게 놓고 보면 당연히 로봇한테 줘야 될 일인 것 같고 사람 욕망의 근본에는 좀 어긋나는 일들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저는 아주 이렇게 로봇을 쓴 회사는 아니지만 아직은 런드리고 같은 회사도 생각이 나고 그죠? 네네. 아니면 아예 로봇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청소연구소 같은 회사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꼭 AI와 로봇을 쓰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를 쓰거나 그걸 좀 체계화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잘 연결시켜줘서 하여튼 내가 해야 될 터프한 일을 하게 해주거나 이런 것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갓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창업자들한테 그런 아이템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되게 움츠러드는 게 그 터프한 월드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청소 빨래도 안 해본 사람이 청소 빨래 회사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창업자 입장에서 이런 사업 모델,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기 싫고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들의 아이템을 찾으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 대표님의 이 터프니스, 터프가의 기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하나 푼다고 해도 답지를 먼저 빨리 찾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뭔가 조언을 빨리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맨날 밤을 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다라는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열정을 쏟아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약간 슬프게 들리는데 옛날에는 대표님처럼 공부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냥 문제집과 나와의 어떤 싸움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내 식대로 풀면 되는 그런 세대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심지어 챗 GPT가 답을 주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와 정보로 네. 정보량과 사실은 속도로 사실 속도전이고 맞아요. 최근에 뭐 의대가 뭐 유치원반도 있는 것처럼 얼마나 방대한 양을 빨리 학습시킬 수 있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형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이 기술 딥테크, 빅테크들을 못 이겨내거나 이런 벽에 느껴지는 게 사실은 단순히 자본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질 자체가 미국에 있는 많은 이런 CEO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특정 시점에서 크리에이티브나 정말 그런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하는 이런 내구성 자체는 저는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내미근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도 너무 동의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훌륭한 창업자들 보면은 그 순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이민자가 진짜 많죠. 거기서의 이제 그 결핍
기업이 사실은 그 미국이란 나라에 드라이브하는 거고 이민자가 이제 끊겨지면 사실은 거기도 아마 그런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또 하버드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다 나가라 아, 네. 했을 때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유니콘 창업자의 절반 정도가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자본시장이나 미국의 그냥 상업시장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원래 이제 로마 시대에도 그렇지만 제국이라는 것은 그 제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한국인은 오히려 더 터프하게 미국 친구들이 감히 건드리기도 싫어하는 거를 우린 할 거야 뭐 이거에서부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면모가 더 많이 보인다. 그렇죠. 선진국은 근데 터프하기 쉽지 않아요. 네, 냉정하게. 네, 뭐 유로피안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터프함, 뭐 심지어 한국인 정도의 터프함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제너레이션을 거치면서. 그래서 사실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준이가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럼 요즘 태어난 젠지, 알파 제너레이션들은 그렇죠. 도대체 AI 네이티브인 친구들. 어떻게 터프한 시장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마카오 가서 블룸버그랑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로봇을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행하게도 또 덜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사회가 될 거예요. 아주 빠른 시기에. 그러면 그냥 사회적 프레셔가 자동화가 없으면 고기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따고 과일도 못 따고 청소도 못 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주는 프레셔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겠다. 시장이 주는 결핍.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희 로보스만 보더라도 제가 로보스를 외부에서 얘기할 때 로봇은 왜 도축을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회적 프레셔가 일단 있고 그리고 자를 수 있는 로봇 기술과 뭐 AI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큼 고기를 겉에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그렇죠. 내장까지 극강의 이제 효율을 극강의 효율을 다 발라먹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회가 주는 기회인 거죠. 자를 때 엄청 펄사이사이 잘라야 되고 내장을 손상시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한테 준 굉장히 큰 선물일 수 있겠다. 그러면 알파 제너레이션 젠지들이 그런 터프한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인구가 줄었을 때 우리 삶에 불편한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클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 저희의 전아람 팀장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네네. 컴퓨터를 열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디버깅을 하시는데 네네. 실행 딱 누르면 바로 배를 쫙 가르고 피가 확 튀는데 막 이렇게 그 막 피를 다 맞고 네네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가 잘못됐네 그러고 막 이렇게 디버깅 하는 걸 보면서 여긴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땀 눈물이 중요한데 여긴 진짜 피바다인 거야.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거야. 네.